거주를 안 하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꼭 팔아야 되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6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야, 매주 만나는데 이렇게 반갑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오늘 첫 시간은요,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별별 이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참세무법인의 황규철 세무사님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와서 이렇게 네. 또 불러주시고 해서 또 영광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처음 보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그렇죠.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세무법인 송파점의 대표 세무사인 황규철 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잘 부탁드려야죠. 자, 오늘 요새 세무 관련된 이슈가 자꾸 네. 발생을 해서 황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두 분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셨죠? 그렇죠. 오랜만에. 아, 네. 그래요? 왜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뭐요? 또. 아니, 임채무 선생님이 살짝 중요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갈수록 아니요? 늙어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살짝.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세무사님 오신 관계로 세무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격이 폭등을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아무래도 세무사님한테도 다양한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라든지 뭐 매매법인이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들의 상담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그렇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지금 2020년에 양도소득세 관련된 개편안이 지금 시행이 대기 중에 있어서, 지금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별별수다에서도 다뤘지만 뭐 양도를 하고 나서 양도 차익이 15억이 넘는다, 평균이 15억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 보유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지금 매도를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특히 장기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매도를 할 경우에는 올해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가 영향을 그렇죠. 미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세무사님 그거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경향을 좀 보면 1세대 1주택자 혹은 1세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매도를 하고 오시면 좀 약간의 한탄을 좀 하십니다. 한탄. 아, 왜 그러냐면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팔았다. 음. 이렇게 좀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드리면 그분들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혹은 1세대 1주택자이다 보니까 그 양도세 혜택을 좀 최대한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예전에 뭐 10년 이전에 10년 이상 전에 취득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양도를 하시게 되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년 2020년 1월 1일부터는 그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나 혹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양도를 했을 때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최대 30%까지로 낮춰지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만 해도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13년 전에 한 4억 정도에 취득을 했는데 이번에 16억에 좀 팔려고 한다. 지금 1세대 1주택자인데 거주를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분한테 지금 올해까지 팔면은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한 2,300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 팔게 되면 거주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한 세금이 한 1억 이상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그 양도를 하는 추세가 또 형성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러네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측면
양도소득세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네. 거주를 안 하고 장기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꼭 팔아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내년에 파는 것보다는 올해 파는 게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팔고 차라리 다른 걸 갈아타는 게 훨씬 더 투자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많이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니면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2년 거주하고 2년 뒤에 그렇죠. 팔아도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그렇죠.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때문에 그건 거주가 어렵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적으로 소형이니까. 모르고 샀는데 갑자기 이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하겠다고 얘기를 해놔서 2주택자가 이미 돼버린 상황에 일시적 2주택을 만들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뭐 그렇게 케이스 될 수 근데 있죠. 별로 차익이 많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도생은? 아니 내가 실제 살고 있는 집 아, 얘를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음. 그죠? 지금 2주택자에 대한 그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그 실무에 접하다 보면 항상 저는 여쭤보는 게 있어요. 루틴하게. 그럼 뭐냐면 지금 보유하신 주택 이외에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적인 조그만 원룸 가지고 계시냐 물어보고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런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가지고 있냐 항상 꼭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주택수로 포함이 돼 버리면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오히려 3주택자가 돼 버릴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3주택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난리가 납니다. 네. 정말 진짜 폐가 망신한 경우도 간혹 본 적이 나중에 이제 있어요. 날라오는 거지. 네. 뭐가 날라와요? 세금 더 내라고. 세금 당신 왜 이렇게 신고했냐고. 그렇죠. 그러면 3주택인데. 네, 네. 지금 그래서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에 세법 개정안이 많이 나와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작하기도 전에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렇게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거나 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거주를 안 하고 장기 보유하셨을 경우에는 올해 매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매도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양도소득세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2년 거주 채우고. 그렇죠. 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2년 거주 채우고 매도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으니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중개업소와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투자 방식이 뭔지 주거에 대한 이동은 어떤 형태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보신다 그러면 지금이 더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 지나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2달 남았어요. 이제. 그렇죠. 뭔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좀 서두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올해 지금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임대사업자 등록이잖아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뭐 준공공 임대사업이다, 뭐 8년 임대 의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연일 이슈가 되어 왔었는데. 자, 이거에 관련돼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개업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분이 매도를 하기 전에 임대사업 등록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세금이 적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나오고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때려 맞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중개업소에서 책임져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중개업소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얘기를 어떻게 안 알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얘기들이 세무사님한테도 많은 질의가 갔을 것 같은데 아유.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뭐 문의가 오고 있는 건가요? 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공인중개사 뭐 납세 그 고객분께서 공인중개사분께 임대사업 등록한 거 얘기 안 해줬다. 그 이유 자체는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했을 때 이건 주택수에서 빠진다. 주택수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약간의 착각 때문에 그걸 말씀을 일단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주택수에는 일단은 포함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주택이 있고
B, C, D가 있을 때 이거를 모두 다 임대 등록을 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A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은 비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A, B, C, D 중에 B만 임대 등록하고 CD를 등록 안 했다. 그럼 1세대 3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B, C, D 중에 C, D만 등록을 했으면 2주택이니까 10% 중간만 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모두 등록해야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라는 기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종종 왕왕 생기고 와 이것도 되게 쇼크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지금 그거 말고도 또 이런 부분들이 다 등록을 있더라고요. 해야지 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빼고는 나 다 임대 등록해. 그래야 네 거 혜택 줄게. 그러니까요. 이게 임대는 인별 기준인가요? 세대 기준인가요? 세대 기준이죠. 그러면 만약에 와이프가 시골집 32분의 1 상속받았어. 그럼 그 집 임대 등록 안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네? 근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주택 같은 경우 좀 다른 개념으로 그럼-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회피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한 것들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본인 집은 등록을 안 했어요. 나머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 근데 본인 집을 갈아타려고 팔고 샀어요. 이제 비과세로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샀어. 근데 이제 이 새로 집을 살려는데 자금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좀 물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를 하나를 매각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 판단에 매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태료도 내고 세금도 내고 대신 남는 수익으로 내가 이주하려고 한 곳에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문제가 완전 초대박으로 터진 거예요. 두 개가 다 터졌는데 하나는 뭐냐면 과태료 같은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주택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거에 대한 세금 부담. 그 다음에 또 과태료에 대한 부담.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과세 받았던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전환돼가지고 지금 뭐 3억 4억씩 때려 맞은 바람에 지금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것도 이런 상담들 받으시고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은데. 정말 난처한 상황이 최근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A, B, C가 있었는데 두 개는 임대 등록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는 거주는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일반 과세로서 이제 양도세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겠죠. 이제 거주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걸 팔았어요. 음. 일반 과세 되겠다 싶어서 팔았는데 근데 요 주 중에 또 자금이 부족해서 임대 등록한 거를 의무 임대계 못 지키고 팔았어요. 다음 달에. 이건 일반 과세가 아니라 그건 중과세.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럼 10% 추가. 20%죠. 20% 추가? 네. 네. 2주택, 3주택자가 돼 버리니까. 그런 사고가 진짜 왕왕 있고요. 또 하나 또 최근의 사례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A, B, C가 있는데 이 A하고 B하고는 실거주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맞춘 거예요. 그 C 주택은 내가 오랫동안 월세를 받아먹고 살려고 노인분들께서는 그런 것들 하나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 임대 등록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걸 임대 등록해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주택자가 일단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A하고 B 중에서 A를 기존에 먼저 있었던 거를 팔면 일단은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단 조건은 여기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C 주택은 임대 등록 시점에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최소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이거 팔려고 일단 계약까지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주택 팔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가 주택인 거예요.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 주택. 근데 최근에 유권 해석이 국세청 유권 해석이 나왔던 게 있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플러스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고가 9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장기 보유 혜택을 전혀 없고 중과세 30%를 때리겠다. 그럼 실사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일 때 이 세금이 3천만 원 정도였으면 이 임대 등록한 주택 때문에 3억 6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3천에 대한 양도 차익이 어마무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팔고 싶어도 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지뢰밭이 아니라 폭탄들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와. 그래서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맞아요. 사실 좀 뭐 모든 사례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나한테 해당되는 사례에 대한 건 좀 그렇죠. 깊이 있게 사전에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동에 대한 매도에 대한 준비를 세운다 그러면 세금에 대한 게 그렇게까지 걱정될 부분은 아닌데 안타까워요.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세무 관련해서 이런 네. 세무를 잘 아는 중개업소 가서 상담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안 될 것 같아. 왜요? 안 돼요. 세무사님한테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중개업소에서 알아? 이거는 세무사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부분 또는 임대사업자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겨우 피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게 딱 어떤 사례가 다 개별적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꿰지 않으면 그렇죠. 이 지뢰를 못 피할 것 같은데요. 음. 너무 이거 나는 이게 그리고 지난 2, 3년간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서 뭐 10억이 넘는 세금이 이게 1억 내는 거랑 4억 내는 거는 오.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얘기를 생각이 들었어요. 아, 팔지 말란 소리구나. 내지 말란 소리구나. 네. 이거는 너무 무섭다. 이런 네. 사례가 저는 사실 진짜 몰랐던 내용들인데 음. 그 임사를 그렇게 다 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풀면 뭐 이건 상관없지. 아니지 그걸 못 채웠기 때문에 다 풀리면서 비과세도 안 되는 거고 1주택 중과가 아니라 2주택 중과가 물리면서 세금이 20% 추가되면 최고 세율이 60%가 넘잖아요. 최대 60%가 네. 넘죠. 지금 고가니까 다 묶었을 거니까 그렇죠. 60 몇 프로 나오는 거니까 진짜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놓고 계약해놓고. 지금 그 위약도 만약에 딴 거 계약했으면 네. 위약금도 물어줘야 그렇죠. 갈아타지기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있는 집 날라갔지 완전 멘붕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계약 전에 그렇죠. 뭐 여타 세무사님들 다 계시겠지만 최소한의 3분의 4분의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고 확답이 정확하다라면 그때 계약을 해라. 한 명도 아니라. 맞아. 최소한 왜냐하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놓칠 수 그렇겠네요. 제가 재개발 강의할 때도 세금 기초적인 거는 재개발 관련해서 기초적인 특수한 내용들 있잖아요. 얘기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바뀔 수도 있기 하기 때문에 팔기 전에는 무조건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양도세 잘하는 재개발 양도세 잘하는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라. 특히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후 시점에서는 많은 게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팔기 전, 팔기 후 무조건 세무사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면피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내가 그거 할 거면 세무사 공부해서 세무사 해야지. 그래. 그거 너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와 이건 무조건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사실 그래요. 제일 좋은 거는 세무사하고 직접 상담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세무사님들이 워낙에 바빠. 그래서 그리고 또 세무사 입장에서는 또 자기한테 이거 가르쳐 준다고 해서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소 가서 상담을 하고 사실 중개업소가 이게 세무사한테 확인을 받고 진행해야 되는 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주는 것도 그렇죠. 괜찮은 네.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세무사 연결해 주거나 그렇죠. 하면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 브릿지라고 해야 되나? 브로커다. 세무 브로커. 왜냐하면 세금이 궁금한 거 가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요걸 잘하는 세무사. 잘하는 세무사는 아무래도 세무상담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연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그렇죠. 네, 그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 댓글 달아서 문의하시면 네. 관심 좀 가져주시면 아유, 저희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글에다가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네. 댓글로 네. 세무사님 연락처를 탁 고정으로 박아두면 보시고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안 받을 것 같아 이러다가.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논란들 때문에 요즘 들어서 또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부동산 매매법인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한때 이슈가 됐었던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상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매매로 법인을 만들어서 매매를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의 차이가 좀 달라지게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게 주의사항이 있는지 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은 최근 추세가 부동산 매매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또 최근에 좀 규제가 들어오긴 했지만 대출이 잘 나온다. 법인으로 했을 대출이 잘 나온다라고 해서 법인 하나
설립을 해서 그 법인으로서 그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혜택도 있고 뭐 불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법인을 설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일단 취득했을 때하고 보유했을 때하고 이제 양도했을 때 그 크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 법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 일단은 취득록세가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1.1%에서 3.5%낼 거를 뭐 많게는 9%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 3배 중과. 그렇죠. 과밀억제권역인가요? 그렇죠. 네. 수도권 과밀액조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수도권 과밀액조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그건 중과세가 되는 세배 거죠. 중과.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허들을 넘는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보유했을 때, 뭐 임대소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이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을 받을 경우에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6%에서 최대 42%까지 계산이 되겠지만 법인이 임대수익을 일으켰을 때는 10%에서 혹은 20% 정도 이렇게 법인세로 마무리가 된다. 대신 대출 비용으로 털 수 있지 않나요? 대출이자. 맞죠. 네, 네. 만약에 법인이 그 부동산 물건을 샀을 때 대출이 일으켜서 샀다라고 하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은 안 되는 거죠. 일단 일반 개인은 안 되죠. 개인도 매매 사업자 내면 매매 사업자나 네. 뭐 임대 사업자를 내면 네. 가능은 하긴 합니다. 법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자는 비용 처리가 그렇죠. 이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보유를 하면서 세금을 좀 줄여나가는 법인세로 세금을 줄여나가는 형국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한 발생이 하잖아요. 그렇죠. 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로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뭐 10%든 20%든.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앞에서 발생했었던 임대소득하고 그다음에 양도소득하고 퉁쳐가지고 연간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건이 처리? 건건히 처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해에 대한 법인세로 마무리하는 거고, 네. 만약에 나 그 후에 이제 팔았을 때 양도 가액에서 예전에 취득했을 때 금액을 상계해서 그 금액만큼의 뭐 법인세로만 납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단점은 뭐 추가 법인세가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일반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을 했을 때는 나중에 팔았을 때 추가 법인세 10% 정도가 부과가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 단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그 법인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그 임대 수익이나 양도 차익이 일으켜서 법인세를 냈어요. 그럼 막 세후 순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하면은 그 세후 순이익 5억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법인 대표가 돈을 또 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잉여금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갖고 나올 때 소득세가 또 발생을 하는 그 단점이 약간 좀 있다고 법인은 보시면 뭐 돼요. 그렇죠. 네. 이중으로 낼 생각. 늘 이중과세 문제가 그렇죠. 있는 부분. 법인 그래도- 자산을 늘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법인을 키우고 법인 소비를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법인으로 운영하시고자 저희 쪽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께 말씀을 일단 첫째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 업무를 하실 거냐라고부터 처음에 좀 여쭤봐요. 단타적으로 왔다 갔다 뭐 한두 건 가지고 하고 말고 끝나실 분들이라면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 소유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법인으로 하시는 것도 굉장히 혜택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취득세 중과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허들이죠. 그것도 네. 처음에 5년인가 기한이 있지 않나요? 네, 중과 맞습니다.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네. 수도권 과밀액정권역 내에 있는 법인이 5년이 이내일 경우 설립된 지 5년 신설 이내일 법인만. 경우에 네. 그렇고 그래서 5년이 법인도 지나가면 사고 괜찮고. 네. 그거 맞아요. 피하려고 그러니까. 5년 이상 묵은 법인 사고 팔고 하고 그리고 이게 매매 사업자나 법인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매매 사업자는 재고 자산 항상 매년 신고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재고 자산 주택 뭐뭐 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법인도 부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무사업을 하시는 세무사님들께서는 기장 업무로 또 연관이 신고할 돼서 거 많아. 그리고 법인은 돈 문제도 일반 개인 사업자랑 달라서 법인은 되게 까다롭게 보잖아요. 아무래도 뭐 횡령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죠. 별도의 이 법인격체이기 때문에 돈 들고 나오고 하는 것도 법인 통장 이런 거 되게 까다롭게 관리할 거고 맞습니다. 기장도 들어가야 되고 그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또 하나 문제되는 이슈가 뭐냐면 법인 대표님이니까 법인에 있는 돈 아무로 갖다 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법인 공금에 대한 유용이 되는 거고 나중에 그걸 못 갚았을 때는 횡령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대기업 총수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구속 사유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무서워. 혹은 속된 말로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장이 좋을 때에는 나는 법인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법인 투자를 하는데 제가 14년, 15년, 그러니까 2006년에서 한 8년 사이 이때 장 좋을 때 네. 경매하는 분들 법인 많이 만들었거든요. 법인으로 투자하고 이런 많았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까지 법인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안 많아. 정리하고 그냥 개인으로 갖고 있는 야 별로 실익이 없어서 바꿨다. 그 돈 뺄 때 이중으로 세금 내는 것도 그렇죠. 영향이 있고 법인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었는데 왜 유지 못하느냐? 상승할 땐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이 쌓이니까 좋지. 그러다가 하락하니까 재고자산이 다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10억으로 하나 살 수 있는 거 1억으로 10개 대출이랑 전세 끼고 사놨었는데 1억 다 빠지니까 깡통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재고자산 신고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매년 확인해야 되니까 아이씨 또 가격 빠져.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락장이 오면 더 사기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못까지 대출이랑 전세가 차 있는데, 그러니까 더 사지도 못하고 잠겨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만세 부르고 법인 없애는 거지. 그래서 그 나중에 법인 해산할 때 법인 해산 아무튼 법인 없앨 때 다시 이제 그 재고 자산을 내 걸로 갖고 오는 거에서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상승장만 생각하면 내가 투자를 성공할 것만 생각하면 법인이 좋은 게 있는데 망할 걸 생각하면 암담한 거야. 이게 개인 자산이면 그냥 아이씨 끌고 있고 전세 가격만 빠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들고 있을 수 있는데 법인 소유는 세입자도 안 들을 걸 이제. 왜냐하면 법인으로 사고 나는 거 이제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사고 나는 지금 전세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세입자면 이제 임대인이 누구예요? 하면 주식 이 집은 안 할래요. 이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막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상가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말씀해주셨던 대로 주택을 좀 이렇게 그걸 사고 팔고 그런 위험성도 굉장히 좀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매매의 임대사업자로 네. 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한국감정원에 대한 그 감정원에서 그 추세를 파악을 좀 했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계속 늘어나고 뭔가 메리트가 있고 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사전에 판단을 하시고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등록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거 같아요.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뭐야? 이게 이번 상승장에서 나는 충분히 못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후속 투자자들이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뭐 빤히 알잖아요.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양도세,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심하고 하니까 그걸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나도 좀 벌고 싶어 이 마음인 거야. 근데 그냥은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규제들이 들어왔으니까. 보니까 잘 나가는 선수들 앞서서 하던 이놈들은 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가고 너희들도 나처럼 법인 만들어서 해보면 좋을 걸. 강의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오고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들 큰 꿈을 갖고 이 장에 이번 상승장의 끝을 향해서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와, 왜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잘하는 분들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강남에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다 비규제 지역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단타 목적으로 짧게 들어가려고 법인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장투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은 하면 안 된다. 자, 우리 황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얘기가 점점 깊어져가지고 너무 네거티브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단타나 투기 목적으로 법인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그닥 바람직하지 못하다. 맞습니다. 다만 본인의 형편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법인을 선택해야 되는 분들도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세무사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바람직한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법인 투자 가자. 자, 네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집중 단속, 합동 단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실거래가 신고할 때 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차입금이 3천만 원 이상, 기타 자금이 100만 원 이상 이신 분들한테 지금 일시에 자금 소명하라고 통지서가 다 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와, 이거 되게 알고 계실 것 쇼킹하다. 같은데 되게 쇼킹하다. 상담 많아요? 그런 상담은 저희한테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저 때문에 그냥 그런 근데 그 자금 조달 계획서에 가장 핫 이슈 되는 것들은 네,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내 자금이 아닌 자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특별히 할 말씀이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증여세하고 또 연결이 그렇죠. 안 되나요? 증여세가 연결이 되는데 이미 증여를 받은 거예요. 네. 증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투자하든 실거주 목적으로 사시게 되면 그 자금을 받았을 때 이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강의 때 또 네. 이렇게 좀,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11월 어, 9일부터인가 네. 강의 시작이. 네, 맞아요. 지금 네오비에서 강의 네,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마감 됐어요? 아직 몇 자리 남았어요. 아, 몇 자리 남았어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단속과 관련해서 취급자금 증명에 관련된 얘기가 또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사실상의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꾸몄던 부분들이 실제 이게 증여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통장 거래 내역 내지는 차용증 내지는 이자 납부를 한 흔적 뭐 기타 등등의 방법들로 지금 열심히 쑤시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사실 누군가가 이미 그렇게 일을 하셨다면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자금에 대한 차용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자금 차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합법적으로 차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범위를 넘어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첨예하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도 얘기하면 또 뭐 어쩌고 얘기가 또 나올 것 그렇죠.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대책이 필요하신 분 또는 앞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에서 진행을 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복잡한 일에 연루되기 싫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좀 세우고 그리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무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해라. 무슨 뭐 세금 계획사? 뭐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규제가 들어오면 모든 전문가랑 얘기를 하고 행위를 해야 돼. 그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따로 이제 요즘에 또 하나 단어를 정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절세 플랜. 절세 플랜. 플랜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어떻게 조절해 나갈까 미래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지금 당장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뭐 주택 값이 올랐을 때 어떤 자금 조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세금적에 대한 절세 플랜도 미래지향적으로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하셔야지 그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증여가 같이 걸려버리면 이건 미리 뭐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세금 내고 말지라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내겠죠. 근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증여가 될 수도 있고 뭐 법인으로 취득하면서 운영하는 자금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주주를 바꾼다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플랜을 좀 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 연일 이슈가 되는 만큼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이나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는 분 전부 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충분한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방향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을 11월 9일 날 세금 강의 때 얘기를 해주시나요?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지금 한 8회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그 항상 거의 비슷한 루틴으로 진행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파리 대책 때부터 지금까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양도세 계산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보유하시면서 뭐 주택임대 등록을 했을 때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대소득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물며 상가를 취득했을 때 뭐 부가세 부분이라든지 임대소득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법인이나 매매법인에 대해서도 또 좀 집중적이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증여 플랜까지 또 일목요연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네.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라 그랬잖아요. 네, 오프라인. 근데 몇 자리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몇 자리 마감돼서 못 듣는 사람들 네. 더 안 돼요. 네. 다른 방법 없어? 일단은 어. 그건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지만 어. 일단 강의 자체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비공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로 저희는 온라인 강의 그래서 지향하지 않습니다. 지향하지 않아. 네. 지양해. 지양하고 있습니다. 네. 꼼수 이런 거는 와서 들으라 이거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실 고품격 강의다, 어떤 실력 있고 수준 있는 강의다라는 내용은 노하우를 다양하게 담고 있고요. 또 노하우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편법적인 부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황세무사 강의 말고도 다른 분들 강의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판사님을 외치면 안 되죠? 여기 또 누구 판사님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또 국세청에서도 보고 있을 거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거를 하진 않습니다. 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잘 합리적으로 찾아가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다 보면 질의응답 하잖아요. 1대1로 질의응답을 또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알짜지. 그게 알짜죠. 네, 개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 뭔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가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서는 드릴 수 없는 가장 큰 메리트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언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강의가 지난번에 하시고 내용이 워낙에 바뀌어서 강의 자료 만드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다고. 네. 근데 뭐 올해 초에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 건데 네. 그 중간에 많은 건 바뀌진 않았어요. 많은 건 그래요?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 이제 그리고 내년에 도래할 것들. 그렇죠. 내년에 도래할 것들 좀 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절세를 어떻게 해드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미리 준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매매 법인 같은 경우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함축적으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투입이 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황세무사님 특별 출연하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세금에 관련된 이슈 쭉 나눠주셨는데 그동안 바쁘게 지내셨고 네. 그래서 잠깐 짬이 또 나셔가지고 여기도 나와주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스트레스가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쌓이신 것 같아요. 네. 후덕해지셨어요. 임채무사. 이제 빠졌다고 하는데 좀 그래요? 그래도 쪘나 봐요.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세금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 지금 방송해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 개강할 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